Dis-moi que si tu es là, ce n'est pas juste pour mes jolis yeux. Dis-moi que 프랑스 파리. 여행자들을 설레게 하는 이곳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프랑스 대혁명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자 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황금길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고성이 즐비한 루아르 계곡과 절대 왕정의 아이콘 루이 14세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 베르사유로 향합니다.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절대 왕정 시기. 태양왕 루이 14세의 등장으로 프랑스는 정치,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프랑스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만날 수 있는 루아르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가 흐르는 이곳은 천혜의 자연 덕분에 옛날부터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던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루아르 계곡에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고성 80여 개가 줄지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슈농서 성입니다. 마치 다리처럼 강 위에 세워진 모습이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이 강 위에 성이 그림처럼 떠 있네요. 이 성이 바로 슈농서라고 이 르와르 강변에 있는 수십 개의 성 중에 가장 우아하고 로맨틱한 성입니다. 슈농서 성은 대대로 여인들이 성주였는데요. 그래서 귀부인의 성 혹은 여섯 부인의 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의 주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까트리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가의 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과 에티켓, 요리를 프랑스 궁정에 도입한 그녀는 프랑스와 1세의 며느리였습니다. 슈농서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샹보르 성에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와 1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명으로 착봉해 루이 14세 때 완성된 이 성은 르와르 계곡에 있는 성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종종 절대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되곤 합니다. 와, 진짜 옛날 왕궁에 와보니까 그때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의 생활이 어땠을까 상상이 막 되는데요. 이야. 중세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샹보르성은 당시 프랑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그 왕의 침실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약간 이제 작은 응접실 개념의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와 1세의 전신 그림이 크게 붙어 있고,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와 1세는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로 원정을 나가 승리를 거두고 밀라노를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심취하여 프랑스의 일을 도입하고 꽃피우는데요. 그때 많은 예술가와 건축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르네상스의 3대 천재이면서 최고의 어떤 천재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프랑스와 1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유럽에 전파한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했을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랄까 실력에 반해서 그를 모셔서 이 르와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모나리자를 프랑스와 1세한테 주고 죽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르네상스를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사랑했던 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와 1세의 침실인데요. 이 성에는 무려 400여 개의 방과 280여 개의 벽난로가 있다고 합니다. 중세의 왕과 어떻게 보면 제후들의 삶이란 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열악한 생활 수준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 벽난로가 있는데 이 성이 만들어진 르네상스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 안에 굴뚝이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데 예전에 굴뚝이 없던 시절에는 여기에서 벽난로를 태우면 이 안이 완전히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라도 얼어 죽거나 아니면 숨 막혀 죽거나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는 굴뚝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질식사 할 염려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왕들이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창문이 커진 것도 르네상스의 영향 중 하나입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사회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요새였던 성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확실히 내부보다는
외관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네요. 제가 이 성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드디어 프랑스의 프랑스의 왕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거대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큰 성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권력을 다져나간 프랑스의 왕들은 이제 100년쯤이 지난 후에는 절대왕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보르성과 같은 크고 화려한 성들이 많은 루아르 계곡은 예로부터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유럽 성지순례의 중심지였고 영국과의 백년전쟁 때는 왕궁들이 있었던 곳이죠.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품은 이곳은 궁전과 대저택을 짓기 위한 채석장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일대가 모두 투파라 불리는 석회암 지대라고 합니다. 돌을 파내고 난 자리엔 이렇게 큰 동굴이 생겼는데요. 당시 채석량이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우리가 이 르와르 강변에서 바라보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성들의 근원이 바로 이곳 어두운 지하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곳 수제 샹피니는 채석하고 난 빈 동굴을 창고나 주거지로 사용하는 마을인데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세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와, 세주치는 이곳에서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동굴은 주차장과 와인 생산 작업장, 그리고 와인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를 따라 와인 저장고로 향했는데요. 가는 길이 마치 보물이 숨겨진 미로 같습니다. Ça c'est le pétillant. Le fameux pétillant. 오,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 Ça vous voyez, c'est 이 지역의 특산품인 페티앙은 샴페인과 같이 톡 쏘는 거품이 특징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 동네에서 난 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와르 강변이 사실은 보르도나 불고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의 와인 산지거든요. On va donc boire un verre de l'amitié, tous les... Et donc, vous allez fameux goûter au fameux saumur. 예. merci. Au merci pétillant beaucoup. de saumur. 와, merci. 야, 이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을 딸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너무 잘 따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팡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원래 이렇게 따야 거품이 보관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와인 고유의 맛과 톡 쏘는 기포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anté. 쌍태. 아주 맛있어요. très bien. Très bien. Les avantages d'habiter dans une maison troglodyte, c'est que déjà, au niveau pour l'hiver déjà, ça a une importance capitale, c'est que en fait on sent beaucoup moins le froid que les maisons traditionnelles, même les maisons neuves. Merci. Merci. 이 동굴 밖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야, 뭔가 이렇게 딱 너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굉장히 궁금한데요? 야. 이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야. 이 지역에서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아, 정말 풍요로운 땅이네요. 이 르와르 강변이 워낙에 풍요로운 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을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80여 개가 넘는 왕들과 귀족들의 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그들이 이곳에 성을 짓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르와르 계곡에서 르네상스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절대왕정의 꽃을 피우는데요. 이번 여정은 그 영광을 쫓아 파리와 베르사유로 이어집니다.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찾아야 할 곳 중에 하나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곳은 여행객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죠.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이곳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모습은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몽마르트의 묘미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역시 몽마르트 하면 예술가들의 거리 아니겠어요? (19세기)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이곳은 고흐와 피카소, 마티스 등을 배출한 화가들의 고향인데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많은 무명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10년은 적게 나왔는데. 예술과 낭만, 자유가 가득한 몽마르트를 떠나 프랑스 절대왕정이 잉태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Hello. Hello, sir. Bonjour. Bonjour. Bienvenue. Welcome. Nice to meet you. 와. 덩굴식물과 섬세한 꽃무늬, 긴 실루엣의 여인 이미지로 장식된 이 식당은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야, 이게 진짜 프랑스 역사의 어떤 흐름이 샥 느껴지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중세를 거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절대주의 양식, 그 바로크라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뭐 낭만주의라든지 고전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을 쭉 거쳐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아르누보 양식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래 정말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공간에선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안은 완전히 현대식인데요? 바깥하고는 달리. 이야. 중국, 터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프랑스 요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평가받게 된 건 궁중 요리의 영향이 큽니다. 절대왕정을 꽃피운 루이 14세 때부터 화려해진 궁정 문화는 요리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로 인해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 음식이야말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원래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식재료가 풍부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격식 있고 뭐랄까요, 화려하달까, 장엄한 어떤 이런 코스 요리로 발전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정치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태리가 훨씬 발전해 있었지만 까트리네 드 메디치가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적 식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 예의범절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루이 14세 때 절정을 이루는 절대왕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조화, 균형, 예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요리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 어떤 귀족들 사회를 규범하는 스탠다드로 오늘날 같은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의 예의범절은 절대왕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콩팥을 우리가 사실 뭐 순대에서 가끔 먹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콩팥 모양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요리를 먹을 일 거의 없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맛보기가 좀 두려운데요. 맛있는데요? 막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한 것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냅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프랑스 궁정 문화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요리의 깊은 맛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생강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항상 놀라는 게, 와, 이렇게 작어? 근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훨씬 좌우에 풍광이 밀집돼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야, 에펠탑 정말 멋지죠? 파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웬만하면 에펠탑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도 이 파리까지 왔는데 세느강 유람선을 또 안 타면 안 되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야, 저도 이런 뭐랄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건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화려한데요? 도시의 젖줄인 센강의 주변엔 유서 깊은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일명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르세 미술관부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던 노틀담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역사가 나온 위대한 유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Elle a gommé les chiffres des horloges du quartier. Elle a fait de ma vie des cocottes en papier, des éclats de rire. Elle a bâti des ponts entre nous et le ciel, et nous les traversons à chaque fois. 정말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펠탑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정말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에펠탑과 함께 센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이 여신상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는데요.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받자 그에 대한 답례로 보낸 것입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프랑스 절대 왕정이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써 왕이 없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전쟁 때문에 프랑스는 재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독립도 자유를 추구했고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를 추구했던 거죠.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인 자유가 이 도시,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 du tout, mais qui en disent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guetter dans ses yeux un espoir merveilleux qui me donne le frisson. 지금 저 앞에 에펠탑을 만든 에펠도, 그리고 지금 이 다리 건너에 있는 앵발리드에 누워있는 나폴레옹도, 수많은 위인들이 이 세느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만들어 왔을 겁니다. 사실 이 세느강은 정말 역사의 강물이라고 할 수 있죠.
de Solenzara, nous nous sommes rencontrés. Un pêcheur et sa guitare chantaient dans la nuit d'été cette douce mélopée. Sur la plage de Solenzara, chaque soir on a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했던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찬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하면 이 지금 들어가는 문 앞에 황금 창살에 번쩍이는 이 위엄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정말. 루이 14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만든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왕가의 문장이 달린 궁전의 정문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정말 이 방들의 화려함이라는 게 바로크적인 거대함과 로코크적인 섬세함이 합쳐져서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날 서구식이라고 부르는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등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정말 화려한 방인데 이 방이 바로 왕비의 침실이네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도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의 흉상도 있네요.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을 얘기할 때 루이 14세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각각 17개의 창문과 거울이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궁정 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이 창으로 이 공간을 장식한 데는 빛을 쫙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태양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장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질서와 법칙이 집약된 에티켓을 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했던 루이 14세. 어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궁정생활은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정말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정말 단단한 궁전을 짓고 절대왕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절대왕정도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불과 74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참 잘 나타내주는 방이 바로 이 거울의 방 옆에 있는 아폴로의 방입니다. 보면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루이 16세의 초상화가 같이 걸려 있거든요.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을 창조한 사람이고, 그리고 루이 16세는 자기의 조상인 14세가 만든 이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상속되는 것은 왕관뿐이지 권력과 권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절대왕정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 무능하다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15세와 16세는 그런 권력과 권위를 물려받지 못했던 겁니다. 왕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가 된 루이 14세와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절대왕정을 멸망의 길로 이끈 루이 16세. 그 영역의 세월이 이곳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 한켠에선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왕실의 사치와 미국 독립전쟁 등으로 파산 직전에 이른 루이 16세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귀족과 성직자, 평민 이렇게 세 신분의 대표가 모이는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게 되죠. 결국은 왕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제3신분, 이 시민들의 대표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그 선언을 한 게 바로 이 장소고 이 장면이거든요. 그게 1789년 6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민들이 결국은 바스티유를 습격함으로써 이 혁명이 폭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역사를 바꾼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화려했던 절대왕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결국은 절대 왕정이란 이런 제도는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길 끝에서 자유와 평등을 만났습니다. 누웠는데 안 넘어져. Nie mam nic скажу. 왜 хорошо танцуете?